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하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 고등검사장도 아닌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하자 기자들 반응. YTN 기자가 소개하는 윤석열의 대학생 시절.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어두웠던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서울대 법학과 학생들끼리 광주 발포자 책임에 대한 모의 재판을 열었다 그럽니다. 예. 그때 윤석열 검사가 당시 검사를 맡아가지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구형을 내렸다. JTBC 기자가 소개하는 14년 전 검사 윤석열 이야기. 윤 검사는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 당시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검찰총장에게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사직서를 내밀어 끝내 정상명 검찰총장은 퇴근을 앞두고 정몽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시 YTN과 MBC 뉴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존재감은 국정원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2013년 당시 두드러졌는데 조영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가했던 외압에 저항하던 시기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또 일단 참여정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윤석열 검사가 항명했다며 반발하는 조영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중요 사건은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기가 꺾이지 않는 윤석열 검사.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끝내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윤석열에게 중징계. 윤석열 팀장은 정직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하지만 굽히지 않는 윤석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윤석열이 6년 뒤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는 대반전. 윤석열, 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특별검사수사팀장으로 거론될 때 기자에게 했던 말.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Big money coming. Real top, real top, real top. 심장 또 날린 난 너만 보면 벨이 달라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넘을 수 없는 것 그게 너란 여자라는 것 짜라잔짠 눈이 부셔 숨이 멈춰 짜릿한 점유처럼 가슴 깊이 느껴져 느낌이 달라 이건 보나마나 죽었다 깨도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나와
소리가 나 눈에 띄게 확 다르잖아 Boom 내 눈 아우라가 너무 차원이 달라 목이 말라 장난 아냐 숨겨진 treasure girl 왜 이제서야 나타나 내 심장을 부셔. 네, 소년공화국의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하는 방송인데요.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어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실시간 뉴스 오늘은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여야 사당의 소집 요구로 개회합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대신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가지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 지명자는 청문회 준비 업무를 전담할 검사 2-3명을 주중에 지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의 이야기는 미중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자세.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오늘도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요? 네. 오늘 무역에 대한 얘기 네. 했는데 세계 무역기구라고 하죠. 우리말로. 영어 약자가 무엇일까? 아이고. 예. 귀엽죠? 트레이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 가운데.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본부가 네.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의 유엔이라고 불리는 네. 이것. 나라 사이에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자, 영어 약자. 영문 세 글자죠. 그렇죠. 네. 세계, 네. 월드. 예,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 너무 알려주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예.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제 갑론을박들이 벌어지는데 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 해가지고요. 네.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교역량, 변화 네.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달라요. 내 때는 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1980년대부터 예. 70년대 또 너무 오래전이고 80년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무역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하실 네. 그 대외 관계 상황. 네. 친중입니까? 친미입니까? 우리 유재일 평론가. 저요? 네. 저는 다 좋은 사람들 어디 뭐 친중 친미 또 딱히 어디를 예. 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자로젠 듯한 중립이기 때문에. 자로젠 듯한 중립. 그렇습니다. 극중주의를 표방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큰 형님들 싸울 땐 예. 우리가 딱 어디를 한 그 얘기예요. 오늘 예, 예. 그 얘기가. 큰 형님들 싸울 때. 예. 이게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하면요. 네. 일단 1980년대는 냉전이죠. 냉전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 중 65.1%가 OECD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에다 물건 팔던 시대인 거죠. 예, 수출량의 65.1%. 예, 예. 그중에서도 미국이 26.3, 일본이 17.4, 예.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15.5, 네. 그리고 이제 OECD 회원국 이런 데하고는 34.9.
중국은 0%였죠. 중국은 0이었죠. 0. 그러다가 이제 1992년인가 그때 수교를 하죠. 91년이죠. 90년인가. 네. 하여간 90년대. 92년 8월 24일 오늘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92년에 네. 92년 네 이제 중국하고 교역을 맺고 수교를 맺으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달라지죠. 상승한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90년대에 들어가면요. 예. 90년대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중국하고 교역은 시작하지만 중국이 WTO 가입 국가가 아니었었다. 그런 상태하고 WTO 가입 후하고 가입 전이 또 다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교역액이 통계에 잡힌 건 1990년이 처음이에요. 네. 수교는 92년에 하지만 네. 무역은 90년에 한 거죠. 90년에 첫 통계가 잡혔을 때 몇 %였을까요? 중국한테 수출한 게. 그때는 뭐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0.9%. 0.9%. 0.9%죠. 그리고 이제 이게 1990년이 냉전이 와해된 첫 해잖아요. 예. 그때 분위기로 가면 그때가 미국하고 일본을 합쳐서 49.2%까지 갑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네. 50%예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요 시대를 사신 분들한테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대외 관계에 거의 단 거죠. 예. 이제 이랬던 게 92년에 네. 이제 92년 8월 24일에 중국과 수교를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교역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 그 이전에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이 항구를 뭐 한 개만 닫아도 네. 대한민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네. 사실 맞는 얘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도 교역하게 되면서 네.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또 무역 영토도 넓어지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세계화 그리고 수출 다각화 이런 얘기가 이제 90년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예. 그러면서 2000년이 됐을 때 그때 중국과의 교역량이 10.7% 우리가 10.7%로 늘어납니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7. 예. 그리고요. 90년하고 2000년에 봐야 될 게 OECD 국가하고의 교역이 네. 1990년에 71.4%였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 10년 사이에 53.5로 쭉 줄어들어요. 그리고 OECD 국가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네. OECD 국가들과의 교역이 46.5로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중국 때문이죠, 사실은. 네. 네. 예, 근데 중국 플러스 예. 이제 브릭스라고 했었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 다변화와 함께 네. 중국이 주도하지만 다 중국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또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중국의 WTO 가입. 네. 중국은 WTO를 가입하고 10%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지금 제조업과 네. 무역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죠. 예, 그래요. 거의 그래프가 수직 상승합니다. WTO 가입 이후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을 어마어마하게 보였어요. 하게 중국이요? 되죠. 예. 그때 2000년대 네. 그 2000년대를 지난 2010년에 네.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지만 2010년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2010년을 보면 중국이 25%로 올라와요. 와.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서. 그리고 미국이 10.7, 일본이 6. 네. 미국하고 일본 합쳐서 16.7인데 네. 중국 혼자 25.1. 그리고 OECD가 33.9, BOECD가 66.1.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한테 물건 파는 나라가 아니라 예. 선진국 아닌 나라들한테 물건을 더 많이 파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OECD 수출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네. 한국 네. 좀 가난한 나라고 네. 또 말하자면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니까 네. 우리 선진국들이 좀 도와주자. 뭐 이런 마음에서 많이 사준 건지. 그리고 일단 싸고 가성비죠. 가성비. 기술 어느 정도 봐줄만 하고 네. 가격 싸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만드는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오염 유발하고 예.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만드는 물건들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뭐 격세지감으로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1980년대하고 2010년대에 네. OECD와 BOECD가 바뀌었어요. 7대3에서 3대7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다변화가 돼 있어서 네. 특정 국가랑 의존이 크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25.1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 중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문을 닫는다 그러면 또 딴 데 이렇게 알아봐서 경제적 타격은 입지만 네.
완전히 셧다운이 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네. 그런 거는 극복한 나라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렇다면은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일 때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까? 형님들이 싸울 때는 그냥 네. 먼 발치에서 못 본 척.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럴 때는 우리가 원론을 얘기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친미냐 친중이냐를 우리 스스로 조성하는 건 우리가 사대주의적 방향성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의 교류에서 호혜평등, 설린오 뭐 딱히 어느 한 나라한테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 국제적 무역 국가고 그럴 때 NCND라는 거 있잖아요. 그 화웨이 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요. 예. 미국이 예. 화웨이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우리가 민영 기업이어야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공산당이 네. 독점 자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자를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과 기업을 통제하는 집단 이렇게 하면 중국 공산당인 거예요. 네, 네, 미국 네. 기업들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자본이나 네. 이걸 커맨드를 하잖아요. 네. 지시를 하고 예. 이렇게 되니까 신산업 성장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력이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네. 그리고 WTO 위반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근데 예. 나 위반하는데 니네가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배를 째는 게 많죠.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경우. 예. 그럴 때 개복 수술로 좀 가급적. 야, 그렇죠. 예. 표현이 좀 거칠었네. 그럴 때 이제 중국이 많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아직 개도국이다. 예. 1인당 GDP로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개도국인데 우리한테 지적재산권이나 그런 거를 니네가 똑같이 적응하는 건 아직은 우리는 좀 봐줘라. 네. 규모로는 인구 15억이니까 네. 규모로는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개인 소득이 그러니까 봐달라 그러면서 규제 그 국제적 표준적 기준을 잘 안 지키죠.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칼을 뽑은 거고. 원리 원칙대로 가면 된다. 네. 예. 특별히 어느 쪽 편에 드는 게 우리에게 그 도움이 될까 하는 사대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네. 예. 최후의 순간엔 선택의 순간이 오겠지만 벌써부터 친중 친미를 얘기할 건 그럴 필요도 없고 네. 그냥 형들 왜 그래 우리 잘 살자. 네. 호혜평등을 얘기하는 국가. 그만큼 우리가 컸어요. 그러고 컸고 예. 우리가 한쪽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한쪽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무역만 보면 네. 군사적으로는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퀴즈 보내주신 분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선미님, WYO 세계 용민기구. 네. 이런 아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 1492번 쓰시는 분 IMF. 네. 자, 그리고 6627번 쓰시는 분 비변사가 왜 나오지? 네. 자, 그리고 6061번 쓰시는 분 정답 이강인. 요거는 이강인. 오답이지만 맞는 걸로 해드려야 돼요. 지금 대세가 이강인이에요. 그쵸. 예. 자, 그리고 6201번 쓰시는 분 나또. 네. 나또 드세요. 예. 네. 자, 그리고 4332번 쓰시는 분 UFC. 예, 틀렸고 1264번 쓰시는 분 WTA. 다 맞췄는데. 네. 자, 그리고 6627번 쓰시는 분 정답 상인회. 예. 자, 그리고 0795번 쓰시는 분 WTO가 확실합니다. 한미 협상 때, 한미 FTA 협상 때 농사짓던 저희 아버지 타격이 컸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라고 하셨고 5939번 쓰시는 분 WHO 세계무역기구. 네. WHO는 좀 다른 거죠. 예. 세계보건기구. 예. 5023번 쓰시는 분 KBS. 아이고. 예, 이것도 맞힌 걸로 해드려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1737번 쓰시는 분 WTO. 맞죠. 예. 그리고 4756번 쓰시는 분 BTS. BTS도 맞는 걸로 맞는 것도. 네. 아주 우리 위상을 엄청나게 그렇죠. 높여주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답 오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유재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일의 발길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렘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이 있을 때 무대 뒤를 보면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활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지요. 국회를 위해 일하는 보이지 않는 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보좌관입니다.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모신 이유 아시겠죠? 예, 요즘 뭐 드라마가 나와서 여기저기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전화 받습니까? 진짜냐? 예. 정말로 저러냐? 드라마에 나오는 보좌관의 삶이 그러하냐? 그렇죠. 이제 뭐 정말 그런 힘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고, 이게 뉴스로 볼 때랑 네. 드라마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장면이 나오는 것이랑 또 임팩트가 다르니까요. 네. 보고 나서 저런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없는데 묵묵부답 그 소이부답하고 있습니다. 소이부답 있는 것처럼. 예,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좌관의 역할도 권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이죠. 예, 뭐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의원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 보좌관을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스할 때 기분 나쁘게 패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너무 내가 너랑 할 얘기 없어. 보좌관 의원님이랑 하겠어. 이렇게 하면 의원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 그 얘기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보좌관한테 하거든요. 그렇죠. 예, 보좌관이 뭐 바닥에 깔고 앉아서 뭉개면 예, 뭐 절대 일이 되지 않는 것이 뭐 저희들의 힘이라면 힘이고, 가장 보좌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의원과 만나게 해주는 것. 예,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을 건 이제 필터링을 보좌관들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그 얘기는 다시 하면 결국 모든 힘은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고 예, 보좌관은 거기서 열심히 그 보좌의 업무를 또 수행하는 것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드라마하고 실상하고 어때요? 그 드라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했고 사실 관심도 많아서 되게 열심히 봤는데요. 일단 제 가장 큰 평은 지금 2부까지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약간 무협지 같다. 그것도 사람 사는 공간인데 온갖 권모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 같아요. 권모술수가 모여 있기도 하고 그 권모술수를 보좌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나오니까 예, 그게 정말 저렇게까지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저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꼼꼼하게 취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그 회관 사무실이 예, 실제 사무실하고 아주 비슷하게 묘사가 되고 회의하는 장면이나 하는 말투 이런 것들은 매우 좀 디테일하게 잘 조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촬영한 게 아닙니까? 아니, 회관에 촬영한 것 같아요. 빈 방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집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똑같더라고요. 어느 의원실에서 했는지는 모르시고요. 그 뭐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한데 요즘 뭐 자리를 좀 비우신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방 중에 하나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뭐 짐작을 해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못 해보셨고. 예, 그건 뭐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자, 보좌관은 무슨 일을 하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라는 것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잖아요. 의원은 운전기사라고 생각하고요. 그 보좌진 전체는 옛날 같으면 옆에서 지도를 읽어주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교통량도 다 모으고 가는 길까지의 교통 정보, 그다음에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사전에 파악해서 의원에게 시시각각 불러주는 거죠. 앞에 뭐 빨간불입니다. 뭐 여기서 좌회전해야 됩니다. 우회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판단은 의원의 몫이거든요. 보통 내비게이션 키면 길을 두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빠르지만 돌아가는 길, 그다음에 돌아가지만 또 이렇게 뭐 이런 길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고 직접 운전대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라서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7267 쓰시는 분이요. 이정재 씨 같이 잘생긴 보좌관이 현실에 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본인이라고 설마 얘기하진 않겠지. 제 정도가 최고지 않을까? 저도 이정재 발끝에서 물친다고 생각은 하는데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정재 씨처럼 잘생겼으면 배우를 하셨겠죠. 국회는 그래요. 다른 데보다 제가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모를 보고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 무슨 집회나 이런 걸 때 보좌관들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능력 있게 생긴 사람들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얼굴 찾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국회
의원들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요즘 폭력을 안 쓰잖아요. 네. 옛날에 뭐 활극이 있었던 시대. 응? 그랬죠. 그때는요. 예. 그 배우 이정재 씨가 아니라 옛날에 그 정치 주먹 그 이정재를 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볼 수 있었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유명하던 분이 또 예. 김성회 의원이 생각이 나네요. 예, 김성회. 핵주먹 김성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신데. 나중에 남방공사 사장 하셨나요? 예, 그러시죠. 예. 화성이 지역구였던. 예, 그래요. 뽀록 풀림, 이정재 닮은 그 보좌관이 있냐라고 물은 거에서 소위부답하셔야지. 그런데. 네.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 이게 라디오가 보이진 않죠? 예, 아니 보여요 지금. 보입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 이정재 씨가 연기하는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꿈을 꾸고 있는데 실제 그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 유시민 의원이 보좌관 출신이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뭐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계시는 유은혜 의원, 그분도 유은혜 보좌관 장관도 출신? 김근태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에서 초선 의원 중에 아주 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희 의원도 예, 김한길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요. 보좌관 출신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부지사로 계신 이화영 의원도 보좌관 출신이고 이상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보좌관이고요. 예. 보좌관 출신이 다른 전문가보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젊은 피, 뭐 새로운 피 수혈해서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들 많이 국회로 영입을 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4년 마치시고 나면 이제 국회의원이 뭔지 알겠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4년 동안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육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건 4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뭐 비서부터 시작해서 국회 생활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4년의 사이클을 한 번, 두 번씩 겪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국회의원들 전문 분야이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업법이라든지 말실수를 하지 않다든지 법안은 어떻게 하면 잘 통과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빛나는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기동민 의원도 사실은 김근태 의원 보좌관이었고요. 김경수 의원도 신계륜 의원 보좌관이었고요. 지금 뭐 생각이 쭉쭉 나는데 그리고 노원구 구청장을 하다가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도 신계륜 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면 그 예습이나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국회에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적합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뭐 300명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또 보좌관들이 하는 것이 또 맞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배우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미 다 경험해 본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보면은 본인이 모시는 의원들의 권력 크기에 따라서 보좌관들끼리 서열을 나누고 보좌관들 사이에 기싸움도 있어 보이는데 현실도 그렇습니까? 되게 자주 부딪히는데 드라마에서는 다른 방 의원 보좌관들하고 멱살 잡고 그러던데 현실에서는 뭐 그런 일은 잘 없고요. 그다음에 타당 의원들 보좌관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타당 의원들하고는 더 조심하고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니까 서로 아쉬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부탁할 사이니까 다 좋게 얘기하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의원 간의 갈등을 보좌관들끼리 같이 마음에 쥐고 가서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보좌관들 간에는 좋은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본인의 직접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보좌관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거나 이런 일들은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보좌관이 일반 의원 보좌관보다 그럼 높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서열이 정해지진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내용처럼 보좌관 본인이 정치권에 직접 나서기 위해서 뒤에서 몰래 일을 꾸미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까?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그건 좀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번 1, 2부에서 보여준 식의 무슨 뭐 당대표를 출마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이 그런 일을 생각하거나 혹은 보좌관이랑 상의했으면 의원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일을 저지르지 의원 모르게 다 해놓고 제가 당대표 날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보좌관은 현실에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속 인터뷰 섭외를 받자마자 인터넷 사이트 딴지일보 게시판인가요? 거기다가 딴개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그래서 질문을 한번 올려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에 남는 질문. 일단 개인 시간 없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휴가나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사실 1년 365일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이 몰려 있을 땐 굉장히 바쁘고 국정감사 때 그렇고 이제 뭐 손혜원 의원으로 따지면 이제 1월에 그 뭐 이제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 내내 뭐 집에도 못 가고 밤새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가 언론 대응도 그렇고 이제 뭐 자료 준비도 하고 그래야 돼서 이제 그럴 때 바쁘고요. 또 저희도 이제 농한기 농번기가 좀 있는 직업이라 겨울철이 조금 상대적으로 한가해서 그럴 때 휴가들도 가고 그래서 요즘은 주말에는 조금 그 의원들이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잘 안 부르고 어떤 의원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지역구에서 올라가는데 새벽에 라면 끓여라 뭐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까지는 요즘 상당히 어렵고 요즘 뭐 여의도 대나무 숲이니 이런 제도들도 많고 감시한 눈이 많아서 예전엔 개밥 주고 라면 끓이고 있었죠. 있었어요? 예, 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근데 그런 의원들은 좋은 보장을 못 씁니다. 좋은 보장관들이 거기 가서 개밥 줘가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른 의원실 옮기면 되거든요.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9명씩에서 2,700명의 보좌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소위 말하는 보좌관 4급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단 600명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동네에서 실력을 쌓으면 다른 의원실에 스카웃되기 되어 가기도 쉽고 해서요. 그렇게 갑질하는 의원실들에는 좋은 보좌관들이 못 버티고 나와서 뭐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마음이 잘 맞으면 8년 12년씩도 같이 일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상득 의원 15년 보좌관이었어요. 네, 뭐 그렇게 마음이 맞으면 뭐 그렇게 되면 정말 척하면 척한 사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같이 커가고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같이 감옥도 갔어요. 그런가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자, 모시는 의원님이 의원직을 잃으면 보좌관들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면직 처리가 돼서요. 그냥 끝납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증에서도 최상급 비정규직인데 의원이 오늘 그만두세요 하면 그러고 면직 신청을 하면 그날부로 해고가 되고 거기에는 뭐 어떤 이유를 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의원이 많지는 않고요. 김대근 님이 보내신 질문인데 보좌관은 국회의원실에 지원해서 들어가는 건지요? 아니면 배치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 과정도 궁금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9대 때 같이 일했던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그 지역구에 도전을 했던 손혜원 의원 사무실로 좀 자연스럽게 옮긴 경우고요. 그 외에 저희 직원들 한 70% 정도는 게시판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게시판에 그 구직 게시판이 있거든요. 구인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서 공개 채용을 해서 뽑았고 일부 추천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배치를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인터뷰할 국회의원들 섭외할 때 항상 일정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연락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연락해 보면 일정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절당하곤 하는데 뭐 사실 특정당 의원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이럴 때 진짜 일정을 확인하긴 하는 겁니까? 사실 일정이 없는데 일정이 없는데 핑계 대는 건 아닌지도. 저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확인하고 정말 일정이 있을 때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부 보좌관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주제이거나 그날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하면 없는 일정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일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역에서 일정이 있다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안 그럽니다, 작가님들. 근데 말이죠.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그램 많이 출연해 봤는데 또 그래서 그날 어느 정치인이 나오는가 큐시트도 보고 그러는데 라디오 인터뷰 많이 하는 정치인들이 큰 꿈을 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큰 꿈을 꾸는 분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많이 하고요. 라디오 인터뷰에 잘못 나가서 또 말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점수가 깎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은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고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잘하고 더 알려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는 말로 하는 직업 중에 최고의 예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라디오나 이런 데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게 전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국정감사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절반 넘는 지자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갖고 그 제도를 다 고쳐서 행정안전부에 그 담당 팀이 생기고 그러고 이제 모 도시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그 한 3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거기 뭐 청소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3년치 밀렸던 임금 100만 원, 200만 원 입금됐다고 감사의 문자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잘 지적하고 그것이 보도가 되고 일면에 실리고 그 결과로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그 인사를 받았을 때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맛이죠. 네네. 보좌관 하는 맛입니다. 이완영 의원 보좌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통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날로 면직 처리가 돼서 다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저희들의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희도 끝판왕이라고 좀 어여삐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실의 김성회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6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고속도로는 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몽탐 3터널 부근인데요.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대 작업도 진행되고 있어서 목포요금소 부근으로 3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 화성휴게소에서 비봉도 1측에서 금천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 4차로 막고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기흥 동탄에서 수원 부근 다시 판교 일대와 달린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속도 줄이고요. 이후로 주감휴게소에서 신탄진까지 작업 때문에 1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부근, 또 반대 남이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손에서 광교터널, 또 월곡부터 서창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북상주 부근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봐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보고 있는 본격 정치 토크, 이 분야 최고의 빅마우스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예상하셨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4분으로 압축이 됐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윤석열 검사장이 총장에 올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그 얘기잖아요.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이 굉장히 강단 있고 강골인 아주 원칙적인 검사인데다가 또 지난 정권에 의해서 한번 팽당했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이 기대와 열망을 안고 복귀한 이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아주 적임자고 또 이분이 워낙에 특수수사통이에요. 그래서 권력형 부정부패라든지 지금 검찰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원칙적인 그런 역량과 리더십을 가진 분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적 요구에 대통령이 응답했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어느 권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총장을 원하겠어요.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석열 당시 지금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분은 원칙적인 분이라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개혁을 임기 내에 확실히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입안에 혀가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실 세우려고 하죠.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니까요. 자,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이야기 해봤고. 참을 만큼 참았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국회 공전의 책임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죠?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한국당에 있다. 48%. 민주당에 있다. 29%로 네.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박지영 부대표님. 네. 이거 보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고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 이게 비슷하네요. 50대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자유한국당 48, 네. 민주당 29, 국회 공전 책임.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네. 60대 이상하고 대구 경북 네. 그 지역만 민주당 책임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네. 나머지 그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는 자유한국당 책임이 더 크다라고 네. 조사됐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좀 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매우 외환이다. 저는 매우 외환. 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지금 홍문종 의원 탈당 시사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때 일을 해야 한다. 국회 등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막말 시리즈로 쭉 나오면서 예. 한국당의 비호감도를 높이고 있죠. 이런 어떤 내부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국회 공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다. 예. 냉담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좀 고립되는 양상이 아닌가. 예. 중원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집단 논리라는 게 비이성적으로 형성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일종의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내부에서 좀 이성적인 견제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를 향해서든 당의 지금과 같은 흐름에 대해서든 예. 이게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게 거의 유일한데 네.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집도끼들을 결집시켜서 나중에 이제 중도 외연 확장으로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예. 있는 것으로 보는데 후자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그런 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지금 국회 개원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었고 이 조금 더 나가면은 모든 정당이 싸잡아 욕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문발차 단독 국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최후의 마지노선에서 지금 나머지 4당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눈에 그게 다 보인 거죠. 한국당의 프레임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유한국당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볼 텐데 굉장히 유념할 텐데 왜 이게 끝간데 없이 돌아올 길도 생각하지 못하고 극한적인 그런 투쟁의 길로만 가고 있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이 조사는 한국 리서치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조사로 했고요. 응답률은 조사 참여 대비 76.2%, 조사 요청 대비 12.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모입니다. 예. 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뭐 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면은 조건 걸고 자꾸 동참을 안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국회에 다시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그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불가피한 거죠. 그동안에 오신환 그 원내대표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할 생각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 여야 사이에 그런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 당내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포지션이 많이 실종됐잖아요. 그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나서서 국회 소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당들이 지금 호응을 해서 98명 의원들이 임시국회 이 개원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 지금 이제 4월 국회 연장선이거든요. 현재 일정은 2월 국회가 소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국회의원들한테 월마다 세비를 국민들이 혈세로 드리는데 이 일을 안 하면은 말이죠. 어느 노동자가 말이죠. 그 연초부터 정초부터 반년이 다 돼가도록
일다운 일을 하지 않고 월급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최소한 늘 4월달 세비는 좀 토하셔야 양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국회 휴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개원에 합의하는 정당들만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53.4%, 반대 여론이 38.5%로 찬성 의견이 14.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개원 합의하는 정당끼리라도 먼저 개문 발차해라. 네네네. 일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퇴출시키겠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50대 30이었는데 이거는 50대 한 40쯤 되네요. 거의 모른다, 무응답 이게 많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여야가 함께 국회를 여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또 38.5%. 저렇게 안 들어오면은 그냥 하겠다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하라. 이게 53.4%. 예. 자, 이 조사는요.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것인데 개요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만 64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립니다. 5753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을 지지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식과 판단을 믿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말을 들으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국회의장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기준이네요. 각 당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여론의 눈동자 쌍박, 박시영, 박원석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새벽 뜨거웠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이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결과는 아쉽게도 준우승. 하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고 열심히 경기를 잘했습니다. 자, 한국 역사상 처음 결승.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선수들 병역 특혜 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5%, 반대한다는 의견이 37%로 찬성 의견이 18%포인트 높게 조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성 55, 반대 37. 결과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독일 월드컵 때 마지막에 우리가 16강 진출은 좌절됐지만 독일 월드컵이 아니죠. 지난번 월드컵 때 독일을 이긴 거에 대해서 러시아 월드컵 때 이긴 거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거든요. 병역 특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선전하고 이 몸을 아끼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그런 지지와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또 막상 이거를 병역 특례를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논란들이 나올 수가 있고 가급적 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꽤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예외를 별도로 인정하기는 아마도 어려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군에 가서도 그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전에 상무팀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없는 종목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종목만. 근데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선전했기 때문에 뭔가 해줘야 한다 이런 게 있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뭔가 규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지금 BTS에 대해서 병역 면제 줘야 된다는 여론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8월 말까지 원래 이제 국방부에서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8월 말까지 개선책을 좀 마련하겠다 이 얘기를 내놨습니다. 아마 이제 존폐 기존 제도 유지 개선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는데 중론이 모아지는 흐름은 마일리지 제도를 좀 쌓아서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두 종목만 체육 분야는 적용이 되는데 공인된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번에 U20 월드컵 같은 경우 이런 공인된 대회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수상을 하게 되면 그걸 마일리지 적용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혜택을 주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체 복무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건설적인 제안들이 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이것도 개요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월 12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6,610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해 7.6% 응답률을 나타냈고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 조사 개요를 훨씬 더 빠르게 녹음을 했다가 방송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녹음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요? 참 좋은 아이디어시긴 한데 그냥 저희가 어디가 뭐 며칠에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것만으로도 좀 용인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선관위가 규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네요. 예. 이러니까 제가 여론조사 관련한 이야기들을 방송 시간에 잘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중앙선관위에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 좀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거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좀 얘기 검토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예. 그러면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일제히 사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해야 이 여론 또 민심의 동향 같은 것들을 미디어가 많이 전해주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 부대표님, 박원석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